짜잔!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3.1절인데요. 전 세계에 대한 독립을 선포한 독립기념일입니다. 3월 1일 오늘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토록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난 날이기도 한데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프레데릭 쇼팽의 생일입니다. 쇼팽의 곡들이 너무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보니 쇼팽을 섬세하고 연약한 음악가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쇼팽이 모든 폴란드인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폴란드의 독립운동가란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공항의 이름은 바르샤바 쇼팽 공항인데요. 위대한 예술가이자 독립운동가 쇼팽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쇼팽 공항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배를 받던 시기, 쇼팽은 폴란드의 민속음악을 예술로 승화시켜 독립에 대한 염원을 음악에 담았는데요. 평생 음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폴란드의 독립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쇼팽이 20살이 되던 해 쇼팽은 음악 활동을 위해 폴란드를 떠났는데요. 국경을 넘기 전 쇼팽의 친구들은 특별한 이별 선물을 건넵니다. 폴란드의 흙 한 줌이 담긴 은잔. 쇼팽은 죽는 순간까지 은잔에 담긴 폴란드의 흙을 소중히 보관하였습니다. 폴란드를 떠난 지 1년 만에 폴란드의 청년들이 무장독립운동을 일으켰지만 러시아의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진압되고 수도 바르샤바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쇼팽은 울부짖으며 피아노를 두드립니다. 빼앗긴 조국에 대한 절규이자 혁명에 대한 염원을 담은 곡 불멸의 명곡 혁명 에뛰드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1849년 39살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쇼팽은 유언을 남기는데요. 내 몸은 파리에 묻히더라도 내 심장만은 제발 사랑하는 조국 폴란드로 보내주세요. 쇼팽의 누나는 쇼팽의 심장을 폴란드로 가져갑니다. 쇼팽의 심장은 바르샤바 성 십자가 성당 기둥에 영원히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 3월 2일 오늘은 무려 1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 1위를 차지한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의 생일인데요. 2005년 역대 6번째 제임스 본드로 선정되어 15년간 5편의 007 시리즈를 찍었습니다. 섹시한 배우 1위라니 좋겠다. 역시 배우는 잘생긴 게 최고야. 라고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05년 다니엘 크레이그가 6번째 제임스 본드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007 팬들은 분노를 넘어 폭동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놀랍게도 그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제임스 본드는 모두 키가 185cm가 넘는 큰 키에 기족적인 검은 머리카락에 조각 같은 미남형 얼굴이었는데요. 키가 가장 작은 178cm이고 러시아 사람 같은 금발머리에 다른 007과 비교했을 때 얼굴도 미남형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크레이그를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제임스 블론드, 즉 제임스 금발머리라 부르며 조롱했는데요. 심지어 크레이그는 제임스 본드가 아니다 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영화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2006년 크레이그의 첫 번째 007 영화 카지노 로얄이 개봉하자 세상의 모든 조롱은 찬사로 바뀌었는데요. 근사한 옷을 빼입고 농담을 하며 여유있게 악당들을 쉽게 물리치는 슈퍼 영웅 같은 007이 아니라 땀범벅이 된 채 진흙탕을 구르고 맨몸으로 부딪히는
날 것 그대로의 액션 연기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욕을 잔뜩 하려고 영화관에 몰려간 사람들은 영화가 끝나자 흥분된 표정으로 외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뭘 봤던 거야? 다니엘 크레이그야말로 진짜 007이야.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최고의 첩보 요원. 제임스 블론드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007이 나타났다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2년에 개봉한 007 스카이폴은 007 시리즈 50년 역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흥행 수익을 달성했다는 사실. 살다 보면 가끔 편견으로 가득 찬 분노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싸우지 말고 다니엘 크레이그처럼 묵묵히 행동으로 증명합시다. 그게 진짜 섹시함이니까요. 3월 3일 오늘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이 처음 무대에 오른 날인데요. 1875년 3월 3일 프랑스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1838년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조르주 비제는 9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는데요. 모차르트의 버금가는 천재라고 평가받았습니다. 19살에는 클래식 작곡가들의 최고 영예인 로마 대상을 수상합니다. 로마 유학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비제는 대중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고집했는데요. 비제의 오페라는 번번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비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곡을 편곡하거나 피아노 레슨을 하며 20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나이 36살. 비제는 코미크 극장으로부터 새로운 작곡 의뢰를 받는데요.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을 선택합니다. 당시 코미크 극장은 중산층 가족들이 찾는 오페라 전용 극장이었는데요. 화려하고 우아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희극 작품을 보러 오는 극장이었습니다. 대망의 첫 공연 날 막이 오르자 관객들은 경악했는데요. 무대 위에는 고상한 귀족 여인 대신 담백 공장에서 일하는 집시 여인 카르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카르멘은 사랑을 애원하는 얌전하고 고상한 여인이 아니라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새라며 자유분방하게 수많은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캐릭터 카르멘. 당대 기준으로는 파격적인 연출에 객석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평론가들은 추잡하고 부도덕하다며 혹평을 쏟아냅니다. 초연의 실패와 수많은 혹평에 비제는 깊게 상처받는데요. 3개월 후 불과 36살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비제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최고 걸작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제가 죽고 나서 몇 달 뒤 빈에서 공연한 카르멘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데요.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브람스는 카르멘을 무려 20번이나 관람하고 차이콥스키는 카르멘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극찬합니다. 고상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오페라 무대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집시 여인 카르멘. 오늘 하루의 시작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서 하바네라를 추천합니다. 3월 4일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 작품으로 평가받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처음 세상에 공개된 날인데요. 놀랍게도 참담한 실패로 끝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1877년 3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에는 기대로 부푼 관객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첫 번째 발레 공연 백조의 호수가 발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이 오르자 극장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마는데요. 발레 음악인데 너무 복잡하고 진지해요. 무용수들 발레가 왜 저리 엉터리야? 프리마돈나 발레 실력조차 형편없잖아. 차이콥스키는 심혈을 기울인 최고의 걸작이
완전히 실패했던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패의 원인은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시대를 넘어 앞서간 것. 당시 발레 음악은 춤을 받쳐주는 배경음악 정도에 불과했는데 차이콥스키는 오케스트라 교향곡처럼 역동적인 드라마와 깊은 감정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이콥스키가 처음 시도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당시 관객들에게는 너무 낯설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발레 공연의 안무와 연출이 엉망이었는데요. 주역을 맡기로 한 발레리나가 스캔들로 강판당하고 공연이 임박하고 대타로 선 주역은 실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조호수는 10년 넘게 무대에서 사라졌고 차이콥스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연될 수 없었다는 사실. 차이콥스키가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인 1895년 전설적인 발레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브 이바노프가 잠들어 있던 명작을 다시 깨웁니다. 그들은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웅장한 음악에 맞춰 우아하고 아름다운 안무를 새롭게 짜는데요.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 음악과 춤, 연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백조의 호수에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실패작 취급받던 미운 우리 새끼가 마침내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의 순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조차 미운 우리 새끼였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실패하더라도 용기 내어 다시 날아오릅시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 자연스럽게 직사각형으로 펼쳐진 네모난 평면 지도가 그려질 텐데요. 3월 5일 오늘은 현대적 세계 지도를 최초로 만들어낸 지리학자 메르카토르의 생일입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 메르카토르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을 찾아 떠나는 선원들을 위해 지리 정보를 수치화시킨 과학적인 세계 지도를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라고 합니다. 사실 15세기까지만 해도 지도는 과학보다 종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나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시 새로운 대륙을 찾아 먼 바다를 나섰던 선원들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둥근 지구를 어떻게 평면 지도 위에 정확히 그릴 수 있느냐였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나섰다가는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배가 침몰하고 말았으니까요. 선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르카토르는 유럽을 돌아다니며 지리 정보를 수집해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상상력을 통해 평면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구를 커다란 원통형 종이로 감싼 다음 지구 중심에서 빛을 쏘아 발생한 그림자를 평면에 그리면 어떨까? 메르카토르는 지도 위 모든 세로선과 가로선을 직각으로 펼쳤는데요. 지도상에서 발생하는 각도와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치하는 세계지도를 완성합니다. 메르카토르 세계지도가 완성되자 선원들은 더 이상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선으로 긋고 각도에 맞게 나침판을 맞추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도 메르카토르가 만든 세계 지도 덕분입니다. 메르카토르 지도의 단점도 있었는데요. 위도와 경도를 직선으로 펼치다 보니 극지방으로 갈수록 땅의 면적이 비대하게 커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상의 그린란드는 아프리카와 비슷한 크기로 보이지만 실제 땅 크기는 아프리카가 그린란드보다 무려 14배나
더 크다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1899년 3월 6일 독일 바이엘사가 세상에 처음 내놓은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입니다. 세계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자 지금도 매년 4만 톤 이상 수백억 분을 생산하며 전 세계 12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엄청난 약이죠. 재밌는 건 아스피린을 처음 만든 바이엘은 원래 제약회사가 아니었는데요.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회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창업자 프리드리히 베이어는 원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염료회사를 세우려 했는데요. 하필이면 당시 독일에서 악명 높은 사기꾼 이름이 베이어였던 터라 사기꾼으로 오해받을까봐 이름을 바이어로 바꿨다고 하네요. 바이어? 아스피린을 만든 회사는 바이엘이 아닌가요? 바이엘이 아니라 창업자의 이름도 회사 이름도 바이어가 맞습니다. 아스피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일제강점기 시대부터였는데요. 일본식 발음의 영향으로 바이에루라고 불리다가 바이엘이란 명칭으로 불려졌던 것. 자, 그럼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회사에서 왜 하필 아스피린이란 해열제를 만들었을까요? 아스피린을 개발한 사람은 당시 염료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극심한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 뼈를 깎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진통제 살리실산을 먹여야만 했는데요. 살리실산에는 위벽을 헐게 만드는 끔찍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관절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위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 호프만은 아버지가 위통증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진통제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는데요. 살리실산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 부작용을 줄인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아스피린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 덕분이란 사실. 아스피린은 12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내려주고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월 7일) 오늘은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바로 전화기가 공식적으로 태어난 날인데요. 1876년 오늘 그레이엄 벨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전화기 발명 특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꾼 전화기 특허가 불과 2시간 차이로 결정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세기 중반 대중화된 통신수단은 모스보호를 이용한 전신기였습니다. 전신국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내면 전신국 직원이 모스보호를 쳐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전신국 시장을 독점하던 거대 기업 웨스턴 유니온은 하나의 전선으로 여러 개의 모스보호를 동시에 보내기 위한 기술에 엄청난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2명의 발명가가 치열한 경쟁에 뛰어드는데요. 한 명은 전문 발명가인 엘리샤 그레이, 또 다른 한 명은 청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농아학교 교사 그레이엄 벨이었습니다. 다중전신기를 연구하던 2사람은 모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전선에 여러 개의 주파수음을 보낼 수 있다면 사람의 목소리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2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상금이 걸린 건 모스보호를 보내는 다중전신기였기에 그레이는 전화기 연구를 잠시 미뤄둡니다. 농아학교 교사 벨은 사람의 목소리를 기계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완전히 매료되는데요. 벨은 다중전신기 개발을 미루고 전화기 발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레이 역시 전화기의 상품 가치를 깨닫고 연구에 뛰어드는데요. 두 사람은 전화기 개발을 서로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전. 누가 더 빨리 개발하고 먼저 특허를 등록하는지가 승부였습니다. 벨이 전화기 특허를 등록한 날, 놀랍게도 정확히 2시간 늦게 그레이도 특허청에 도착합니다. 재밌는 건 그레이는 전화기 시제품까지 만들어 시험까지 마친 상태였고 벨은 시제품 없이 전화기 설계도만 있는 서류였지만 특허청은 2시간 먼저 도착한 벨의 특허를 인정해 줍니다. 때론 완벽함보다 당장 실행하는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일주일의 피로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듯 누리는 이 평온함이 사실은 100년 전 누군가의 처절한 외침 덕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3월 8일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러커스 광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와 여성의 생존권과 투표권을 외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뉴욕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는데요. 생계가 막막한 어린 소녀들까지 동원되어 햇볕조차 들지 않는 좁은 공장에서 하루 14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요. 악덕 업주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실값과 바늘값, 심지어 의자 사용료까지 강제로 떼어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쉬는 걸 막기 위해 공장 출입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궈버렸는데요. 숨막히는 밀실 안에서 여성들은 그저 기계처럼 소모되는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은 마침내 굳게 잠긴 공장 출입문을 부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무려 1만 5천 명의 여성이 러커스 광장에 모여 살인적인 노동시간 철폐, 평등한 임금 인상, 그리고 여성의 투표권을 외치며 거대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을 하며 목청껏 외친 구호는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도 주세요. 빵은 굶주리지 않을 권리, 가혹한 노동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장미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단순히 밥 먹고 일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힘차게 살아가는 여성분들을 위해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면 어떨까요? 다정한 감사 인사를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감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19세기를 흔히 오페라의 황금기라고 하는데요. 그 정점에는 오페라의 황금기를 이끈 이탈리아의 천재 작곡가 베르디가 있습니다. 3월 9일 오늘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가 처음 공개된 날인데요. 1842년 3월 9일 이탈리아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나부코는 베르디가 작곡한 26편의 오페라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을 토대로 작곡한 오페라인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어로 줄여 부른 말이 나부코입니다. 오페라 나부코는 베르디의 작곡 인생을 통틀어 가장 특별한 작품인데요. 절망에 빠진 베르디를
기적처럼 구원해준 작품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장래가 유망하던 젊은 작곡가 베르디는 22살에 후원자의 딸 마르게리따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마저 15개월 만에 폐렴에 걸려 갑자기 사망합니다. 두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베르디는 이 모든 비극을 27살이 되기도 전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가족을 모두 잃은 직후였지만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웃겨야만 하는 희극 오페라 하루 만에 임금님을 작곡해야 했습니다. 지독한 슬픔 속에서 억지로 쓴 코미디가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오페라는 대참패를 기록하고 베르디는 2번 다시 작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비좁은 방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겨울밤, 베르디는 극장 감독의 끈질긴 부탁으로 억지로 오페라 대본 하나를 건네받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가 나서 대본을 던졌는데요.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의 문장 하나가 베르디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나의 상념이여.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슬픔에 빠져 폐인처럼 지내던 베르디 자신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베르디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나부코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3월 10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항생제,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날인데요. 1929년 3월 10일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이 페니실린에 관한 논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류는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세균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인류는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 페니실린이 치명적인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했던 플레밍은 가벼운 부상에도 세균 감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수많은 군인들을 목격합니다. 그는 상처를 곪게 만드는 주범이 포도상구균이란 사실을 알아내고 연구에 매달리는데요.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또 생존력까지 강력해서 도저히 소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플레밍은 머리도 비울 겸 한 달간의 긴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진저리가 났던 걸까요? 포도상구균을 키우던 접시들을 그냥 내팽겨치고 연구실 창문까지 열어두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과학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실수였죠. 아니나 다를까 휴가에서 돌아오자 연구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창가 쪽에 놓여있는 접시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푸른 곰팡이들이 접시 위에 잔뜩 피어 있는데 놀랍게도 곰팡이 주변의 포도상구균만 깨끗이 녹아 없어졌던 겁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주기로 해도 버티던 포도상구균이 전부 사라졌어. 이 곰팡이 정체가 뭐지? 바로 이 푸른 곰팡이가 인류를 감염병에서 구해준 페니실린. 플레밍은 이 놀라운 발견을 논문으로 정리해 발표하는데요. 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뭐? 곰팡이즙으로 병을 고친다고? 저런 돌팔이 때문에 멍청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거야? 그의 논문은 도서관 구석에 먼지 쌓인 채 잊혀지고 맙니다. 하지만 10년 후 우연히 논문을 발견한 옥스퍼드 대학의 화학자 플로리와 체인은 페니실린을 끈질기게 연구하여 대량 생산에 성공합니다. 때마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페니실린의 보급 덕분에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 3월 11일 오늘은 전 세계 수억 명이 열광하는 스포츠, 농구의 첫 번째 공식 경기가 열린 날인데요. 1892년 3월 11일 미국 매사추세츠 YMCA 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날 농구는 엄청난 몸값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칠게 덩크슛을 꽂아넣는 역동적인 스포츠 종목이지만 그 시작은 사실 아주 소박하고 다정한 배려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91년 겨울의 어느 날 YMCA 체육교사인 제임스 네이스미스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좁은 실내 체육관에 갇힌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지루하게 체조만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가 일쑤였던 거죠. 학생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실내에서 땀 흘릴 수 있는 재미난 운동이 없을까? 축구처럼 발로 공을 차면 체육관 유리창이 금방 깨져버릴 테고, 피구처럼 공을 던졌다가는 힘 좋은 남자애들의 공에 맞아 금방 다칠 테고, 그렇다고 실내에서 야구를 할 수도 없고. 결국 고민 끝에 직접 아이디어를 냅니다. 공을 세게 던지거나 발로 차지 못하도록 골대를 머리 위 아주 높은 곳에 매달아두기로 한 것. 선생님은 체육관 관리인에게 공을 담을 수 있는 빈 상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찾아봐도 빈 상자가 없네요. 대신 창고에 굴러다니던 복숭아 바구니 2개가 있는데 이걸로 될까요? 네이스미스 선생님은 복숭아 바구니 2개를 체육관 양쪽 발코니 끝에 바닥에서 약 3m 높이에 단단히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축구공 하나를 던져주며 오직 손으로만 패스해서 바구니에 공을 넣는 게임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구니에 공을 넣는 게임, 바스켓볼, 농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농구 게임에 금방 열광했고 2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재밌는 건 당시 복숭아 바구니는 바닥이 막혀 있었는데요. 골을 넣을 때마다 경기를 중단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공을 꺼냈습니다. 농구 골대 바구니에 구멍을 뚫기까진 약 20년의 세월이 더 걸렸다는 사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매일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을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죠. 우리가 거대한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는 건 수많은 정보가 웹페이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주소의 첫 단어 www는 월드와이드 웹을 줄인 건데요. 3월 12일 오늘은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 제안된 날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9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입자물리 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과학자들이 함께 일했는데요.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컴퓨터 기종과 프로그램이 달랐고 자료를 공유하려면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찾아 매번 번거롭게 변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팀 버너즈리는 이 문제를 골똘히 고민합니다. 전 세계의 컴퓨터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거미줄처럼 하나로 엮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순 없을까? 버너즈리는 정보관리 하나의 제안이란 보고서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데요. 인터넷 웹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문서와 문서를 즉시 연결해주는 하이퍼텍스트 HTML, 정보의 위치를 표시하는 인터넷 주소 URL, 정보통신규약 HTTP, 마침내 세계 최초의 웹서버와 웹브라우저를 완성하는데요.
이를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명명합니다. 놀라운 건 웹 서비스가 탄생할 무렵 당시 인터넷 정보 공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미네소타 대학의 고퍼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요구했는데요.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사용자들이 탈퇴합니다. 인터넷 웹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보를 공유하는 대가로 비용을 받아선 안 돼. 만약 그가 웹 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내고 로열티를 받았다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 버너즈리는 웹 기술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포기한 위대한 결단이 오늘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세상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3월 13일) 오늘은 인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태양계의 7번째 행성 천왕성을 처음 발견한 날인데요. 1781년 3월 13일 윌리엄 허셜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천왕성을 발견한 허셜은 과학자가 아니라 매일 악기를 연주하던 음악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때는 바야흐로 18세기 후반의 영국. 40세 음악교사 윌리엄 허셜은 낮에는 음악을 가르치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가난한 음악가이다 보니 값비싼 망원경을 살 돈이 없었죠. 그래서 허셜은 직접 망원경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별을 관측하려면 거울을 이용한 반사망원경이 필요했는데요. 허셜은 매일 밤낮으로 거울을 깎는 기술을 익히며 반사망원경을 만드는 일에 매달립니다. 얼마나 몰두했는지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대형 거울을 닦느라 여동생이 밥을 떠먹여준 날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허셜은 마침내 반사망원경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데요. 매일 밤 별을 관측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푸른빛을 띠며 천천히 움직이는 별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처음엔 그저 꼬리 없는 혜성인 줄 알았지만 끈질긴 관찰 끝에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행성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천왕성의 발견은 세계를 발칵 뒤집는데요. 태양계의 끝이 토성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천왕성의 발견으로 우주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왕성을 발견한 허셜은 가난한 음악교사에서 단숨에 유럽 최고의 천문학자로 우뚝 서는데요.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난 밤하늘에서 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기쁘게 걸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천왕성을 발견한 허셜.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요. 짜잔! 1년 중 가장 달콤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연인들이 사탕을 나누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죠. 그리고 현대물리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300편 이상의 과학 논문과 150편 이상의 비과학 논문을 남겼는데요.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고 믿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것을 증명하며 시간과 공간이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왠지 복잡한 소식을 칠판에 가득 적어놓고 하루 종일 연구만 하고 있을 것 같지만 모차르트와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완벽히 연주할 정도로 엄청난 음악 애호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인슈타인은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요. 13살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모차르트의 선율은 마치 우주의 아름다움 같아. 그는 어릴 때부터 사용한 낡은 바이올린에 리나라는 애칭을 붙이고 마치 소중한 애인처럼 항상 가지고 다니며 틈만 나면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재밌는 건 아인슈타인은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항상 거실로 나와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연주하다 갑자기 생각났어! 라고 외치며 다시 서재로 들어가 막힌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나 휴식이 아니라 꽉 막힌 생각을 정리해주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음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난 종종 음악 속에서 생각하고 인생을 음악의 형태로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쁨을 주는 것도 바로 음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그럴 땐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인슈타인처럼 환기해보면 어떨까요? (3월 15일) 오늘은 인류를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킨 영국인 의사 존 스노우가 태어난 날인데요. 현대 역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역학이란 전염병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퍼지는지를 추적하는 학문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콜레라를 극복하기 위해 역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영국 런던. 갑자기 창궐한 콜레라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영국에서만 무려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콜레라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나쁜 공기가 콜레라를 옮긴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스노우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콜레라 환자들의 증상이 폐가 아니라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콜레라가 나쁜 공기로 전염된다면 폐에서부터 반응이 나타나야 해. 하지만 모두 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다면 오염된 물이 문제일 거야. 스노우가 가설을 세우던 중 런던 브로드가에서 며칠 만에 500명이 넘는 콜레라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일체 나가지 않는데요. 오히려 스노우는 죽음의 거리가 되어버린 브로드가를 방문합니다. 그는 사망자가 발생한 집을 직접 방문해 마시는 물의 출처를 조사하고 런던 시내 지도 위에 검은 점으로 표시하는데요. 검은 점들이 가득한 지도가 완성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검은 점은 정확히 한 장소, 브로드가의 공용 우물 펌프를 중심으로 둥글게 밀집하고 있었던 것. 스노우는 관청으로 달려가 지도를 보여주고 우물 펌프 손잡이를 뽑아버립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물 펌프가 멈추자 콜레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훗날 조사해보니 문제의 펌프 옆으로 금이 간 정화조가 있어 식수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 이 사건을 계기로 런던은 하수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콜레라를 몰아낼 수 있었던 건
최초로 전염병 지도를 그린 존 스노우의 역학 덕분이란 사실. 3월 16일 오늘은 인류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향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날인데요. 1926년 3월 16일 미국의 과학자 로버트 고다드가 세계 최초로 액체연료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13세기 중국에서 처음 개발된 로켓은 화약으로 만든 고체연료를 사용했는데요. 고체연료는 한번 불이 붙으면 순간적으로 타버리기 때문에 속도나 방향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일회용으로 멀리 쏘는 데는 적합해도 정밀하게 조종해야 하는 우주비행체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고다드는 인류가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연료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액체 연료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액체 연료를 사용해 달에도 로켓을 보낼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뉴욕타임스는 그를 매섭게 비난합니다. 진공 상태인 우주에선 로켓을 밀어낼 공기가 없으므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고다드는 고등학생도 다 아는 기초과학 지식조차 모르는 엉터리 과학자다. 하루아침에 엉터리 과학자로 낙인 찍혀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고다드. 하지만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눈 덮인 시골 농장에 작은 실험실을 차려놓고 묵묵히 로켓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6년 3월 16일 고다드는 눈 내린 들판 위로 길이 3m의 로켓을 설치하고 직접 개발한 액체 연료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솟구친 로켓은 2.5초 동안 비행하며 높이 12.5m, 비행거리 56m를 기록하고 추락했습니다. 겨우 56m의 비행.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실패로 보였겠지만 이는 인류가 액체 연료로 중력을 이겨낸 최초의 로켓 비행이었습니다. 고다드가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1969년 7월 17일 역사상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우주를 날아가고 있을 때 아폴로 11호에는 고다드가 증명한 액체연료 로켓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액체 로켓 연료를 개발한 고다드 덕분에 인류는 우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혹시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초록색 옷을 입고 거리를 가득 채운 행진을 본 적 있나요? 매년 3월 17일이면 미국 뉴욕 거리는 온통 초록색 물결로 물드는데요. 가톨릭 성인이자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념하는 성 패트릭 데이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는 파트리치오, 영어로는 패트릭입니다. 패트릭은 5세기에 아일랜드에서 활동한 선교사인데요. 아일랜드의 카톨릭을 전파한 성인입니다. 영국 웨일스 지역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패트릭은 16살에 해적에게 납치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는데요.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패트릭은 노예로 지내면서도 현지인들의 언어인 게일어를 체득하여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 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해안가로 가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있으니 탈출하거라. 패트릭은 꿈에서 들은 대로 행동하여 꿈에 그리던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꿈에 아일랜드인들이 나타나는데요.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아일랜드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패트릭은 꿈에서 깨자마자 주교를 찾아가 사제가 되고 싶다고 요청하는데요. 4년간의 교육 끝에 사제 서품을 받고 아일랜드 선교를 위해 떠납니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해적들에게 잡혀 온갖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던 고통의 섬 아일랜드. 6년 만에 겨우 탈출했지만 다시 스스로 아일랜드로 돌아간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의 진정성이 아일랜드인들에게 닿았던 걸까요? 패트릭의 노력으로 아일랜드인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가 되고 아일랜드 토속신앙 드루이드교는 거의 소멸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성 패트릭 데이의 초록색 옷은 왜 입을까요? 패트릭이 전도를 할 때 카톨릭의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세잎 클로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클로버에 3개의 잎이 붙어있듯 성부, 성자,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 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에서도 성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외출할 때는 센스 있게 초록색 옷을 추천합니다. 3월 18일 오늘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버스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날인데요. 놀랍게도 버스를 발명한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17세기의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거리는 정비가 되지 않아 오물과 진흙탕으로 엉망이었는데요. 돈 많은 귀족들은 화려한 개인마차를 타고 다녔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오물과 진흙탕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파스칼은 매일 진흙투성이를 걸어 다녀야만 하는 서민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차 한 대를 소유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마차를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큰 마차를 만들어 마차 타는 비용을 똑같이 나누어 지불하면 어떨까? 인류 최초로 대중교통이라는 공유 경제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스칼은 루이 14세에게 청원서를 올려 허가를 받아내고 1662년 3월 18일 파리 시내에 8인승 합승 마차, 그러니까 최초의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8인승 합승 마차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정해진 시각에 맞춰 출발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날의 시내버스 시스템과 똑같았습니다. 시내 합승 마차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기 위해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섰고 파스칼은 마차 요금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시내 합승 마차가 너무 인기를 끌자 정작 개인 마차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도 합승 마차를 타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이 마차를 타기 시작하자 프랑스 왕실은 하인이나 노동자는 시내 합승 마차를 탈 수 없다는 법령을 선포하고 서민들의 마차 이용을 통제합니다. 서민을 위해 만든 시내 합승 마차가 정작 서민들을 배척하자 사람들은 합승 마차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초의 시내버스 8인승 합승 마차는 15년 만에 폐쇄되고 맙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파스칼의 합승 마차는 실패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360년이 지난 오늘 버스라는 이름으로 힘차게 우리 곁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 매년 3월이면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하는 축제가 있죠.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인데요. 며칠 전 전 세계 수많은 영화 팬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막을 내렸습니다. 3월 19일 오늘은 아카데미 시상식이 처음 TV로 생중계된 날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제2회부터 라디오로 방송했습니다. 라디오로만 진행하던 아카데미 시상식은 1953년 오늘 25번째 시상식부터 TV로 생중계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아카데미 시상식 풍경은 어땠을까요?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9년에 열렸는데요. 아무런 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상을 누가 받을지 이미 3개월 전 신문에서 발표해버렸거든요.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레드카펫도 화려한 드레스도 전혀 없었습니다. 270명의 영화인들이 $5짜리 레스토랑 표를 구매하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밌는 건 상을 누가 받을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식사 마치고 트로피를 나눠주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아카데미상 나눠드릴게요. 누가 받을지 다 알고 있으니 수상자들은 나와서 상 받아가세요. 아직 식사 못하신 분들은 마저 드시고요. 나무주연상 관련해서는 재미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역사상 첫 번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는 시상식 당일 식사 자리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는 스위스 출신의 배우 에밀 야닝스. 시상식이 열리기 한 달 전에 주최 측을 찾아갑니다. 스위스로 돌아갈 배를 타야 하는데 아카데미상 좀 먼저 받아갑시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첫 해에는 주최 측도 아무 고민 없이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마치 커피 테이크아웃 하듯 아카데미상을 챙겨서 호련히 스위스로 떠났다는 사실. 아카데미 트로피 이름은 오스카인데요. 해외에선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부르지 않고 오스카 시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스카의 유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1930년대 아카데미 도서관 사서였던 마거릿 캐릭이 아카데미 트로피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 이 트로피 우리 삼촌 오스카 닮았네. 짜잔!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매주 꼬박꼬박 찾아오지만 매번 반갑지 않나요? 금요일 같은 방송, 금요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너무 욕심일까요? 3월 20일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인데요. 추운 겨울을 견뎌낸 꽃나무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는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한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요. 행복 경제학을 창시한 리차드 이스터린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터린 박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추적하고 분석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하다는 감각도 커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뒤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은 비례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터린의 역설, 행복 경제학입니다. 인간이 행복하다라는 감각을 유지하고 키워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제학과 연결시켜 밝혀낸 거죠. 세계 행복의 날을 유엔에 제안한 국가가 있는데요. 인구 80만 명이 전부인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부탄입니다. 부탄은 국가의 성공을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국민 총행복으로 측정하는데요. 부탄의 국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억만금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모든 국민이 오늘 하루 이웃과 웃으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게 돕는 것이 국가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모두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좋아하는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며 그저 가만히 행복해지시길.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후렴구처럼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3월 21일 오늘은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사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생일인데요. 평생 동안 무려 10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바흐는 1685년 3월 21일 독일의 음악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200년에 걸쳐 무려 50명이 넘는 음악가를 배출한 뼈대 깊은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오늘날 바흐 하면 왠지 근엄한 표정에 범접할 수 없는 천재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 바흐의 인생은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어야 했던 생계형 가장이었던 사실을 아시나요? 바흐는 평생 2번의 결혼을 통해 무려 2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 교회 음악 감독으로 일하며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에 사용할 새로운 합창곡을 작곡하는 것은 기본이고, 평일 주간에는 학생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기숙사 사감일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는 평일과 주말에 구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했던 생계형 가장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흐를 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바흐는 1722년과 1742년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는 책을 완성하는데요. 평균율로 조율된 건반악기를 위한 곡 모음집이란 뜻입니다. 평균율은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아주 일정하고 고르게 조율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바흐는 평균율을 이용하여 24개의 완벽한 장조와 단조의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는 평균율과 클라비어를 통해 평균율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과 화성의 규칙을 완벽히 정리했는데요. 바로크 시대 이후 수많은 작곡가들은 바흐가 정리한 평균율 위에서 불멸의 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는 불멸의 명곡 바흐의 평균율 1번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인데요. 전 세계 물 부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선포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물인데도 물이 부족한가요? 네, 부족합니다. 인류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의 3% 내외이고, 이마저도 빙하나 지하수라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 미만이란 사실. 특히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물 자원은 더욱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데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물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물을 아끼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물을 아낀다고 아낀 물이 파이프를 타고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로 물을 보낼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물을 아끼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상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품을 생산할 때도 물을 사용하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총량을 가상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예로 들어볼까요? 커피 한 잔의 물은 200ml 남짓이지만 커피콩을 재배하고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약
140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무려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하죠. 문제는 커피나 모카 같은 제품의 상당수가 물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는 국가에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유행이 지났다고 멀쩡한 옷을 버리거나 음식을 낭비할 때마다 물 부족 국가들의 물을 더 빨리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하면 4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 12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빨랫감을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모두 물을 절약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 (3월 23일) 오늘은 세계 최초로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날인데요. 1857년 3월 23일 뉴욕 브로드웨이 하워트 백화점에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도르래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승강장치를 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장치로만 사용하고 사람들은 탑승하지 않았는데요.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추락의 공포를 해결한 이는 19세기 뉴욕의 침대 공장 매니저 엘리사 오티스였습니다. 오티스는 3층 높이의 공장에 무거운 침대를 여러 개 옮겨야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기존의 밧줄 승강기는 짐이 조금만 무거워도 줄이 끊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고민 끝에 오티스는 엘리베이터 밧줄이 끊어지더라도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개발하는데요. 하지만 웬일일까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개발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추락의 공포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티스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특별한 쇼를 계획하는데요. 1854년 뉴욕 세계 박람회장. 오티스는 전시관 중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에 직접 탑승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가장 높은 층에 도달하자 도끼로 엘리베이터 밧줄을 끊어버려. 완전히 미쳤어. 죽으려고 작정했구먼.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덜컹 소리가 나더니 아래로 몇 인치만 미끄러지다 공중에 완벽하게 멈춰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는 아주 안전합니다. 마음껏 탑승하세요. 오티스가 개발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와 목숨 건 시연의 덕분에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도시를 상징하는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엘리베이터의 탄생 덕분이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을 몰락시킨 천연두를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최근 200년 동안에만 무려 10억 명에 달하는 생명을 앗아간 질병, 바로 결핵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결핵의 공포는 압도적이었는데요. 한때 유럽에서 4명 중 1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재음악가 쇼팽을 비롯해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안톤 체홉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한 것도
결핵 때문이었습니다. 결핵은 흑사병처럼 특정 시기에 유행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인데요.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 결핵균이 발견될 정도니 기나긴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는지 계산조차 불가능합니다. 3월 24일 오늘은 세계 결핵의 날인데요. 독일의 의사 로베르트 코흐가 1882년 3월 24일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처음 발견한 날입니다. 재밌는 건 코흐는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유명한 대학 연구실이 아니라 평범한 시골집에서 결핵균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골 의사였던 코흐는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현미경으로 매일 밤 미생물을 관찰했는데요. 수백 명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결핵균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결핵균을 발견했기에 곧바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결핵균은 발견한 이후에도 인류는 무려 60년간이나 결핵균을 죽이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요. 유일한 치료법은 요양뿐이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햇볕이 잘 드는 요양소에 격리되어 엄청난 양의 고기와 우유를 먹으며 면역력을 키워 환자가 스스로 결핵을 이겨내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소에 갈 돈이 없던 가난한 서민들은 결핵이 걸리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핵이 완치 가능해진 건 1943년부터입니다. 미국의 미생물학자 셀먼 왁스먼이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하는데요. 놀랍게도 흙 속에서 발견합니다. 수천 년간 인류 최악의 질병이었던 결핵을 죽일 수 있는 비밀이 매일 무심코 밟고 다니던 흙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 3월 25일 오늘은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입성한 여성 아티스트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의 생일인데요. 빌보드 R&B 차트 1위 곡만 20곡으로 최다 1위 곡 보유자입니다. 여성 아티스트 중 100만 장 이상 판매한 앨범이 가장 많으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스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레사 프랭클린의 화려한 명성은 유년 시절의 끔찍한 고통을 딛고서 이뤄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녀의 아버지는 수천 명의 신도를 거느린 스타 목사였는데요. 매일 밤 파티를 벌이고 수많은 여성과 외도를 하는 등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아레사가 6살 때 남편의 외도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집을 떠나는데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어린 아레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파티 생활에 어린 아레사는 무방비로 방치되었는데요. 그녀는 불과 12살에 미혼모가 되고 맙니다. 보수적인 흑인 사회에서 목사의 딸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미혼모가 되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라는 사실을 비밀리에 붙이고 존재를 지운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상처 때문일까요? 아레사는 성인이 되자마자 자신을 보호해줄 남성을 찾는데요. 19살의 너무 빠른 결혼은 그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매니저를 자처하며 그녀의 모든 걸 통제하고 착취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레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폭행했습니다. 그녀는 멍든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낀 채 노래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7년 만에 이혼하는데요. 독립을 선언하며 발표한 곡이 바로 Respect.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집에 들어올 땐 조금이라도 날 존중해줘요. 당신께 모든 걸 드릴게요.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예의를 갖추고 날 대해달라는 거예요. RESPECT.
respect. 존중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세요. 조금이라도 날 존중해 주세요. 당신에게 당하고만 사는 여자는 이제 거의 한계에 와 있으니까요. 3월 26일 오늘은 20세기 미국의 국민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생일인데요. 프로스트의 대표작 가지 않은 길 낭독해 드릴게요.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두 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덤불 속 길이 꺾여 사라지는 곳까지 한참을 서서 길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길은 풀이 더 많았고 사람이 걸은 흔적이 적어 아마 조금 더 걸을지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그 길도 똑같아지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 모두 똑같이 낙엽을 밟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 난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계속해서 길로 이어질 것을 알기에 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걸 의심하면서 먼 훗날 난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겁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프로스트는 플리처상을 무려 4번이나 받은 시인이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그의 시 가지 않은 길과 닮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년 가까이 미국 문단에서 거절당한 프로스트는 마흔 무렵에 영국으로 호련히 떠나는데요. 영국에서 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시집을 출판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기에 그의 시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 (3월 27일) 오늘은 평범한 비디오 가게 점원에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된 쿠엔틴 타란티노의 생일인데요. 31살의 나이에 찍은 영화 펄프 픽션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영화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화 킬빌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를 거머쥔 타란티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감독인데요. 영화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어요. 극장에 혼자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후엔 주말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고요. 당시 개봉한 영화 중에서 안 본 영화가 없었는데 더 이상 볼 영화가 없을 땐 본 걸 또 보고 했습니다. 당시 LA에서는 주말이 되면 TV에서 옛날 영화를 연달아 틀어주곤 했는데 하루 종일 영화만 봤습니다.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죠. 쿠엔틴, 너 내가 왜 이 모양이니? 영화 좀 그만 보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제발 밖에서 나가 놀아. 집 밖에는 좀처럼 나가지 않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꼬마였어요. 학교 생활도 적응 못했죠. 다른 아이들처럼 운동을 하거나 장난감에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만화책과 영화에만 빠져 지냈죠. 타란티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LA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5년간 일했는데요. 손님이 없을 때마다 가게에 있는 수백 편의 영화를 여러 번 돌려봤다고 합니다. 타란티노에게 비디오 대여점은 최고의 영화 학교였던 것. 사람들이 내게 영화 학교를 다녔냐고 물으면 난 학교에 가지 않고 영화를 보러 다녔다고 말합니다. 충고드리자면 수만 달러 빚을 내서 영화 학교에 등록할 돈으로 카메라를 사고 배우들을 모아 첫 번째 영화를 찍어보세요. 직접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서 구르며 찍은 영화가 엉터리일지라도 그 어떤 영화 학교보다 많은 걸 가르쳐 줄 거예요. 난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들이 어떤 영화를 빌려가고 어떤 영화에 열광하는지 매일 관찰했습니다. 나처럼 영화에 미쳐 있다면 누구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해적 방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을 뜻하는데요. 불법 방송이라고 하니 뭔가 나쁜 내용을 송출하는 방송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유가 해적 방송 덕분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1960년대 영국은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등이 등장하며 대중음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라디오에서 팝송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은 국영방송인 BBC가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팝이나 록 음악을 천박하다고 여기고 기성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클래식과 경음악만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니들타임이라는 방송규제법, 레코드 음반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음악을 송출하려면 음악가를 직접 방송국으로 데려와 라이브로만 가능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최신 팝송에 목말랐지만 합법적인 라디오 방송으로는 도저히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일랜드 출신의 음악 PD 러넌 오라일리는 자신이 제작한 가수의 새 앨범을 들고 BBC 방송국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합니다. 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 트는 게 불법이라고? 좋아, 그럼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틀면 되겠네. 분노한 러너는 700톤짜리 여객선을 사들여 배에 거대한 방송 송신탑을 세우고 캐롤라인 방송국이라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안에서 3마일 떨어진 바다 위에서 영국 본토를 향해 라디오 전파를 송출합니다. 1963년 3월 28일 낮 12시. 롤링스톤즈의 노래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최신 팝송만 틀어주는 음악 전문 라디오 채널의 탄생.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백만 명의 청취자들이 열광하며 캐롤라인 라디오 채널로 몰려듭니다. 당황한 영국 정부는 캐롤라인을 해적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바다에서 방송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요. 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순 없겠죠? 결국 BBC는 백기를 들고 팝음악 전용 방송국을 개설하는데요. 재밌는 건 해적 방송 캐롤라인 DJ들을 대거 스카우트합니다. 오늘날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건 해적 방송 덕분이라는 사실. 3월 29일 오늘은 제1회 런던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 날인데요. 1981년 오늘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80년 가까이 소수 엘리트 육상 선수들만 참여하는 스포츠였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마라톤 참여를 금지했는데요. 선택받은 소수의 남성들만 누리는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에서 조깅 열풍이 일어나면서 남녀 구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1976년에 뉴욕시 전체를 관통하는 뉴욕 마라톤이 개최됩니다. 세계 최고의 상업 도시인 뉴욕의 도로를 과감히 통제하고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함께 달리는 거대한 거리 축제가 탄생한 겁니다. 이날 마라톤 현장에는 영국의 스포츠 기자 크리스 브레이셔가 있었는데요. 수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인종과 계급을 넘고 서로 격려하고 달리는 모습에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그는 신문에 도발적인 칼럼을 씁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수많은 인류가 하나 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다. 인종과 계급을 넘어 마치 가족처럼 즐겁게 달리는 이 위대한 스포츠를 과연 런던에서도 해낼 수 있을까? 신문 칼럼은 콧대 높은 영국인들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뭐? 뉴욕에서도 하는데 런던에선 왜 못해? 우리도 당장 마라톤 합시다. 마침내 1981년 3월 29일 런던의 유명한 명소들을 잇는 도로를 과감히 통제하며 제1회 런던 마라톤이 개최됩니다. 이날 결승선에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이 탄생하는데요.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두 선수가 결승선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나란히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며 공동 우승을 차지한 것. 결국 마라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스포츠가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응원하는 축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생은 마라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달리지 말고 즐겁게 서로 응원하며 달리자고요. 3월 30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의 생일인데요. 유화 860점을 포함하여 2000점이 넘는 불멸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흐가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 그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53년 네덜란드의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고흐는 어릴 적 그림에 전혀 재능이 없었습니다. 원근법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림 솜씨가 형편없었죠. 고흐는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해 15살에 자퇴를 하고 이듬해부터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당시 고흐가 일했던 그림 가게는 유명한 그림들을 판화로 복제해 판매했는데요. 고흐는 밀레에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복제한 판화 그림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고흐는 밀레를 마음속 스승으로 모시고 틈만 나면 밀레의 그림을 똑같이 습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화랑일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결국 일을 그만둡니다. 이후 고흐는 가문의 전통을 따라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열악한 탄광촌으로 들어가 광부들과 똑같이 굶주리고 헐벗으며 헌신적으로 전도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광부들을 향한 극단적인 희생은 오히려 성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며 교회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결국 전도사 자리에서도 처참하게 쫓겨나고 맙니다. 20대의 절반 이상을 표류하며 세상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했던 고흐. 27살이 되어서야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그림에 담기 위해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정규 미술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고흐는 무작정 존경하는 거장들의 그림을 베껴 그리며 그림을 독학합니다. 수십 번도 넘게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리고 인상주의 화풍과 일본 전통 판화를 반복해서 그리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합니다. 27에 시작해 37 짧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화가로 살았던 시간은 고작 10년.
고흐가 남긴 불멸의 작품들은 묵직한 진실을 던져줍니다. 위대한 예술은 타고난 천재성이 아니라 부단히 땀 흘려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 3월 31일 오늘은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불멸의 음악가 요제프 하이든의 생일인데요. 클래식 교향곡의 형식을 완성한 작곡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향곡들은 4악장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지만 하이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향곡은 3악장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원래 교향곡은 오페라 막이 오르기 전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연주되던 가벼운 전주곡이었습니다. 1악장은 빠르게, 2악장은 느리게, 3악장은 다시 빠르게, 이렇게 3악장으로 구성되어 연주 시간도 10분 남짓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한마디로 오페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음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든은 교향곡을 독립적이고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발전시키는데요. 인적이 드문 외딴 시골, 에스테르 하지 궁전에서 30년간 작곡에 매달리며 교향곡 4악장 형식을 완성합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형식은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뚜렷한데요. 1악장은 빠르고 장대한 소나타 형식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선율을 제시하고 이리저리 충돌하고 갈라졌다가 원래의 선율로 돌아옵니다. 2악장은 느리고 서정적인 곡으로 1악장의 긴장감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3악장은 무희들이 춤추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미뉴에트 형식으로 경쾌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4악장은 빠르고 화려한 론도나 소나타 형식을 써서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린 다음 화려하고 장엄하게 교향곡을 마무리합니다. 재밌는 건 하이든은 본의 아니게 외딴 시골 궁전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는데요. 하이든을 고용한 에스테르 하지 공작이 시골 전원 생활에서 지낸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전속 음악 감독인 하이든은 계약상 공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서 새로운 음악을 작곡해야 했는데요. 공작의 전원 생활 취향 덕분에 허허벌판 시골 궁전에서 무려 30년을 보내야만 했던 것. 격리된 시골 생활은 하이든에게 지독한 외로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예술적으로는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무려 106곡의 교향곡을 완성합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비롯한 후대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하이든이 단단하게 닦아놓은 4악장 형식 위에서 마음껏 음악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다는 사실.